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이 명과 청나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월대를 그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해상도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쁘게 꾸며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 자금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자금성은 사실상 원의 수도가 되면서 사실상 북경이 중국에서 이제 수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나게 되는 명과 청이 모두 북경을 수도로 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 건국을 살펴보고요. 이 명의 발전과 멸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는요, 이 청의 건국과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이 어떻게 보면 명나라보다도 훨씬 확장된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사실상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청이 개척한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요, 이 명청 시대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이 있습니다. 이 신사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명청 시대의 조세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 인한 대외 무역의 확대 그리고 세계 경제의 통합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 건국과 태조 홍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농민 출신인 주원장이요. 이 강남 일대의 반원 세력을 통일하여 난징, 지금은 난징이고요. 과거에는 남경이라고 불렸죠. 중국어로는 난징이고 우리말로는 남경이 됩니다. 남경을 도읍으로 건국하게 됩니다. 그때가 1368년의 일이었죠. 이 태조 홍무제의 정치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아울러서 한족의 전통 문화인 유교를 부흥시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이 태조 홍무제는 사실상 이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상제를 폐지하고요. 육부를 황제가 직접 육부를 관정하고 예전에는 이제 황제들이 육부에서 어떤 실행안을 가지고 오면 자 재상이 일단 이 합의를 봅니다. 자, 이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육부에서 올리면 재상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은 폐기시키는 게 맞아 아니면 황제에게 올리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이 재상들이 입김이 강했죠. 그런데 이러한 재상제를 폐지함으로써 육부를 완전히 황제 직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행정, 군사, 감찰의 모든 권한을 황제가 장악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 태조 홍무제는요, 향천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실시하게 되죠. 이갑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사실상 조세징수와 치안 유지를 농민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이 세제 정비가 있습니다. 이 어린 도축, 이 물고기의 비닐처럼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어린 도책을 통해서 이 토지대장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역 황책이라고 해서 이 호적과 조세대장을 작성하게 되죠. 자, 이거는 뭐 사실상 세금을 걷는 기반을 이제 다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고 또 인구를 알아야지 사람의 수를 알아야지 사실상 이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군대에 보낸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한 호적을 부역 황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유교 질서의 강화, 다시 말하면 한족의 전통 문화인 유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유교 질서의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홍무제가요. 육유를 반포하여 유교 도덕을 보급하고요. 학교 설립과 과거제 정비에 나서게 되죠.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을요. 이 강남에서 명의 건국에 성공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남경의 시장 모습이에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해상도가 워낙 떨어져서 여러분들께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풍물이 나타나 있는 풍속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속화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반야크 형제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홍도, 신윤복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궁정화가들이죠. 궁정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궁정화가다 보니까 임금께서 백성들이 요사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시장 한복판에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이제 궁중화가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궁중화가들이 직접 시장판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풍경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풍속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사실상 임금은 구중궁궐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을 궁중 화가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대장간의 모습이 궁금하구나. 도대체 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임금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궁중 화가들을 동원해서 자 이제 대장간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낙네들이 이 배를 짜는 것이 궁금하구나. 그러면 배 짜는 모습을 또 화폭에 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풍속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으로 약간 좀 너무 많이 갔네요. 강남에서 명의 건국에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강남 경제의 발달은 강남 지방을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았죠. 이 명은 강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건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강남 지역은요, 원나라의 침입이 있고 남성이 멸망하면서 가장 혹독한 탄압과 착취를 당했었죠. 1등 국민은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고요. 2등 국민은 고려와 그리고 생목인이 대표적입니다. 제일 마지막 등급의 사람들이 바로 남송 사람들이죠. 강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인들도요. 예를 들어서 화북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은 같은 2등급으로 고려, 북송, 그러니까 화북, 그리고 생목인은 2등급 시민들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이 강남 출신들은 아주 3등급으로서 가장 혹독한 탄압과 착취를 당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강남 지역은 반원 저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농민만이 아니라 남인으로 불리며 무시당하던 사대부 계층도 적극적으로 명예 건국을 지지하게 되었죠. 자, 이갑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갑제는요, 이 명나라의 향촌 행정조직,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이라기보다는 자치조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향촌 자치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0호를 1, 2로 편성하고 그중 부유한 10호를 2장으로 하여 나머지 100호를 1갑으로 나누어 각각 갑수를 두는 조직을 이갑제라고 합니다. 이 이갑제의 목적은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 및 민중의 교화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교화예요. 자, 사실상 이 조세 징수에서 이 이갑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연자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장이나 이 갑수에게 할당량이 부여되게 되죠. 그 할당량을 여하튼 이 10호나 100호 기준으로 충당을 해야지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이제 구멍이 생기는 경우엔 사실상 그 리와 갑은 그야말로 연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이죠. 치안 유지 그리고 백성들의 교화도 역시 연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됩니다.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토지 소유의 집중화 그리고 부역 부담의 증대, 향촌 내의 계층 분화로 달아나는 호가 증가하여 이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조 편법의 시행 이래 부역은 현을 단위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갑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죠. 이거는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이장호 그룹은요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며 1년씩 2장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모두 매 10년이면
누구나 한 번은 이장이 되는 것이죠. 자,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며 1년씩 갑수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어린도책과 부역 황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린도책은요, 이 명청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가 마치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모양이다. 아주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해서 어린 도책이라고 하죠. 토지의 소재지, 면적, 형상, 소유자명 등이 등재되어 효과적인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를 생선 비늘과 같이 세분하여 기재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누가 소유했는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촘촘하게 기록해 두었죠. 이 부역 황책은요, 이갑제의 기초를 두어 작성한 호적대장 겸 조세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호의 정구, 즉 사람 수, 전토, 밭과 논의 규모, 방옥, 이제 방과 이제 집과 몇 칸짜리 집이냐, 방이 몇 개냐까지도 이제 기록에 남고요. 세량, 1년에 내는 세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0년마다 개정을 하죠. 호부에 바치는 책의 표지색이 누렇하여 붙은 명칭이 바로 부역 황책입니다. 자, 앞서 이 태조 홍무제가 이 유교를 반포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유교의 도덕 규범으로 이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반포되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부모에게 효도할 것, 어른을 공경할 것, 이웃과 화목할 것, 자손을 교육할 것, 분수를 지킬 것,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단조롭죠? 무슨 그 교장 선생님 훈시 얻기도 하고요. 훈시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겠네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운동장에 학생들이 이제 모이면 거기에서 이제 훈시를 하죠. 그냥 말을 해요. 앞으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조 홍무제가 백성들에게 훈시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교적인 개념들이죠. 뭐 분수를 지킬 것. 이 분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죠.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분수를 지킬 것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뭐 잘못을 저지르지 말거나 자손을 교육할 것. 여기서 교육은 유교적인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성조 영락제의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권을 강화시키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조 영납제 이전엔 이 남경이 수도였다가 이 성조 영납제 때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자금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내각대학사, 즉 궁중도서관장과 재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앞서 태조 홍모제는 재상제를 없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사실상 재상 제도를 없앴다고 했는데, 이 성조영락제는 이 내각대학사, 즉 궁중도서관장과 재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외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몽골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대월, 즉 베트남을 이 조공국으로 삼게 됩니다. 아울러서 티베트 등을 조공국으로 삼게 되죠. 그 다음으로 정화의 황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7차례의 대규모 항해를 말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및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하여 조공체제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각지에 화교가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정화의 항해는 이 조공체제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제 정적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들여야지 된다는 이 성조영락제의 또 생각도 있어요.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조공체제, 동아시아식의 대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공체제 확대도 있지만, 자신의 정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사실 정화를 파견했다는 학설이 요새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졌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쭉 다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조공체제 확대를 위해서 성조 영락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화의 원정엔 이제 토산물들을, 조공체제이기 때문에 토산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이 기린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기린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자금성에까지 이제 끌고 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저 엄청난 키, 뭐 그래요. 어때요? 마치 비늘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뭐 갑옷을 두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화의 원정을 약간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해외의 모든 제후국을 교화시키기 위한 항해였다고 스스로 이 영락제와 정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을 책봉 조공체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항해였죠. 1405년 제1차 원정에는 62척의 함대에 27,800명의 원정군이 파견되게 됩니다. 참파와 캄푸치아, 그리고 타이, 자바, 수마트라, 실론, 인도, 서해안까지 항해를 하죠. 총 7차례에 걸쳐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에 저항하는 국가는 침략하고 국왕을 사로잡아
중국으로 데려오기도 하죠. 정화의 원정은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 수립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밑그림에서 시작됐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어요. 뭐 요새는 또 안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동남아시아 진출을 자극했고요. 이 동남아시아의 화교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 정화의 원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명예쇠망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적 혼란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황관들은 뭐 각 시기마다 다 등장하죠. 이 중국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 항상 이 황간의 횡포, 농단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명 때에도 황간의 횡포가 대단했었죠. 거기다가 이 명시기에는 이 당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북로 남해에 외환이 있었죠. 여기서 북로는요, 이 북쪽의 몽골족을 얘기를 하고요. 남외는 이 남쪽에 있던 일본. 여기서 이제 왜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왜구라는 말은 일본 조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노략질을 하는 해적단을 이끌고 노략질을 하는 집단을 얘기를 해요. 일본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사실상 독립적인 존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왜구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말은 어원적으로 좀 틀린 말이에요. 여하튼 이 막대한 군사비 부담이 있었고요. 이 북로 남해에 계속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 부담이 있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개혁의 이 몸부림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장거정의 개혁이 있습니다. 이 장거정은요 1조 편법을 실시하고요 재정 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임진왜란에 또한 명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결국은 여진족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상 자중질환으로 망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여진족의 강성, 임진왜란의 출병이 명의 세망을 재촉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아울러서 이제 임진왜란과 이제 북로 남해에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가혹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 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청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0년대는 명나라 역사를 너무 짧게 끝냈나요? 이제 또 한 100여 년 되는 역사를 또 더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네요. 제가 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자, 이 건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르하치가 이 청태조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그것이 1616년의 일입니다.
청해 중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르하치는 사실은 좋은 집안 출신이죠. 상당히 유복한 부족장의 아, 장사를 잘하는 그러면서도 부족장인 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밑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면서 자라난 어떻게 보면 아, 그냥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명예 이간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누르하치가 이제 노력을 하고 누르하치는 끝까지 명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고 자신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강해질 때까지 사실상 명 자금성에 명의 자금성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까지도 사실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또 사람이기도 해요. 그 결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사실 누르하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그거를 쭉 늘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청해 중국 통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때는요, 몽골을 정복하고 조선을 침략하죠.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국호를 청이라 계칭하게 됩니다. 그래요. 병자호란에 수치가 있었죠. 삼전도에서 머리를 9번이나 조아리면서 했던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치제는요, 이자성의 농민군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순치제는 사실상 이자성의 농민군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그 다음 임금은 황제는 강희제입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고 3번의 난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타이완을 정복해서 중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강희제 때는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확정하게 되죠. 그 다음 황제가 옹종제입니다. 이 옹종제는요, 군기초를 설립해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군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욱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제가 권륭제입니다. 전성기였죠. 만주, 중국 본토, 몽골, 칭하이, 그리고 티베트, 신장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사실상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한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난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3번이란 말이 부터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이 청조에 항복한 한인 무장 가운데 중국 평정에 공을 세운 3명을 얘기합니다. 이 청조가 운남성, 광동성, 복건성 등지에 봉했던 평서왕 오삼계, 평남왕 상가시, 정남왕 경계무 이렇게 3번을 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죠. 이들의 힘은 당시 청해 존립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강희제는요,
천번령을 내리고 이에 대항하여 오삼계가 명예부흥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키자 다른 번도 여기에 동조하게 되죠. 9년에 걸친 청초의 반란으로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지문합함으로써 청의 중국 통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명나라가 망하는 과정은 사실 청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이자성의 난도 그렇고요. 또 거기다가 이 서로 의심을 하죠. 같은 또 당파 싸움이 있고요. 이러는 와중에서 자중질환으로 망한 거지. 사실상 뭐 청나라가 처음부터 힘이 강해서 무너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과정도 한번 수업 시간에 했어야지 되는데 못하게 됐네요. 자, 군기처와 문자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군기처는요, 청조의 최고 정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내각의 분국의 형식으로 임시로 설치한 기관이죠. 뒤에 상설기관이 되고 소관사항도 군사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의 중요한 사항을 취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적의 공격을 아니면 적을 정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를 이제 얘기했던 군기처가 이제 행정사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각의 실권은 군기처로 옮겨져 국가 최고기관이 되었습니다. 황제 독재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군기처의 책임자인 군기대신은 만주족이 독점하여 만주족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군기대신은 만주족만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기처는 사실상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관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욱은요, 청조, 여진족을 비방하는 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저술한 자를 탄압하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조를 비방하거나 능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문자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의 중국 통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청은요, 한족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용합니다. 먼저 강경책을 한번 볼까요? 이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문자옥으로 반청 사상을 철저히 탄압했죠. 이 회유책을은요, 만한 변형제를 실시해서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임명했다는 점이 이 큰 회유책 중에 하나예요. 만한 병용제라고 하죠. 이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동수로 임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군사조직으로는 팔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만주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제가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몽골인 8기가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인 8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8기제와 노경으로 사실상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게 되죠. 한족 지배 성공 요인을 한번 따져보면요, 원과 달리 중국의 유교와 전통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광범위한 편찬 사업이 실시돼서요. 지식인과 한인 신사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다는 점도 사실상 중요하죠. 이 광범위한 편찬 사업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그 신사들에게 선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 뭐 백과사전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이제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실상 지식인 한인 사회를 이제 청조에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편찬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 팔기제는요, 부족 단위의 기초를 둔 청의 군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주족에 대한 행정 통치 제도로서도 기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팔기제는 만주족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제도이자 행정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누르하치는요, 여진족을 통합하고 기존의 혈연 집단이나 지연 집단을 재편성해서 팔기제를 창설하게 되죠. 자, 기존의 혈연이나 지연 집단을 이제 완전히 뒤섞어 놓아서 사실상 누르하치에 저항할 수 있는 이 여진족 부족들을 이제 해체시키는 과정을 겪고 그 과정 위에서 팔기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 홍, 남, 백색 군기를 표식으로 사기제로 운영이 됐다가요. 이후 사색의 군기에 각각 테두리를 두른 사기를 증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만주병을 근간으로 하여 몽골, 한인도 나중에 이제 포함이 되죠. 1635년에 몽골 팔기가 창설되고요. 1642년에는 한군 팔기가 만주 팔기에 준하여 창설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천도 뒤에는 수도 이외의 중요한 지역에도 팔기병을 주둔시키고요. 만주족은 무조건 팔기에 소속되도록 했습니다. 이 각 깃발의 최고 책임자인 기인은 세습되었고 아주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죠. 이 명청시대의 지배층인 신사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될 것은 사실은 송의 사대부 집단과 이 명청시대의 지배층인 신사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저번 주 강의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사층은요, 명대의 과거제가 정비되고요. 과거준비학교가 확충되면서 형성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 주, 현의 학교 학생인 생원, 그리고 국자감의 학생인 감생,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한 거인, 그리고 전현직 관료를 묶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신사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사층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역을 면제받고, 여기서 요역은 동원돼서
도로를 닦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성을 쌓는데 동원되지 않는 이 요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고요. 이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사층은요, 지방관을 보좌하고 지방의 세와 부역을 징수하는데 이 신사층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乡村 사회의 안정과 풍속 교화에 이바지하게 되죠. 지방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사실상 이 신사층이乡村 사회를 장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사림이 사실상 이乡村 사회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정치를 장악해나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청은 중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이들의 특권을 인정하고 신사층의 협력을 구하게 되죠. 이 명청시대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농업이 특히 발달되는데요. 이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하게 됩니다. 수리시설이 확충되고요. 농경지가 확대되게 됩니다. 이모작도 늘어나게 되죠. 자, 수리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이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강남 지역을 또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죠. 더더욱이나 명청시대에는 외래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담배라는 기호품과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등이 재배되게 되죠. 자, 그렇고요. 농업 중심지 곡창지대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명나라 때는요, 창장강 중류인 후베이성 그리고 후난성 위주로 곡창지대가 펼쳐지고요. 이 청나라 때는 창장강 상류인 스촨 지방이 이제 아주 곡창지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공업도 발달해서요. 이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면직업과 견직업 등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상업도 발달하는데요. 창장강 하류, 중류, 상류를 연결하는 장거리, 원거리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업이 발달하면서 중소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매일 열리는 정기시장도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상 상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대상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산시 상인과 같은 대상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대도시마다 동양 사람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다지는 회관, 즉 동양 조직 혹은 우리나라 요새는 향후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공소, 동업조합을 세워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죠. 자,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한다는 거는 그리고 앞에서 농업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이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위 면적당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단위 면적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농사만
이 대농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이제 농지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유리되는, 다시 말하면 시골을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만들던가 아니면 무엇을 팔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중소도시가 성장하고 전기시장이 발달하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대상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가 이제 사회가 변화한다는 거, 변동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제 일하던 농사짓던 곳에서 를 억지로 떠나서, 정말 농사를 짓고 싶지만 뭐 할 땅이 없어서 떠나서 도시로 그리고 작업장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명청시대 대외 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초기에는요, 해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다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쇄국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해금 정책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해금 정책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 명나라 중기 후기에는요, 민간 주도의 사무역이 증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명초기의 해금 정책에서 명나라 중기 후기에는 민간 주도의 사무역이 증가하고요. 16세기 이후에는 서양 상인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동남 연안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대외무역, 명청시대의 대외무역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은을 바탕으로 한 조세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명나라에서는 일조편법, 청나라에서는 지정은제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전세, 그리고 요역, 그리고 뭐 군대 가는 거,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은으로 바치게 됐죠. 아울러서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 수출도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끊임없이 유입되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사실상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편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이 영국과의 교역에서 영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파는 물자를 보세요.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예요. 여기서 비단과 도자기는 그냥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또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입을 하는데 수출품이라고는 면직물하고 모직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수출을 해도 뭐 수출을 한 게 아니고 이 뭐 수입은 엄청나게 늘고 엄청난 무역 역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 중에 한 방편으로서 사실상 아편 밀거래를 활용했던 것이죠.
아,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여하튼 이 고부가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사실상 엄청나게 중국으로 유입되게 되죠. 청은 18세기 중엽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무역을 통제하게 됩니다. 공행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중국과 서양과의 교역은 주로 광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중국 측을 대표하는 특허 상인의 조합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이 공행은요, 청조에서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리를 두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대신 관세를 물게 하는 편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공행을 설치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직접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 대신 관세를 책임지고 징수하여 국가에 상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공행제도는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압력에 의해 폐지되게 되죠. 자, 명청시대 조세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게 되죠. 이 배경은 이 차, 도자기, 비단 등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은을 조세를 내는 화폐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초에는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양세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세법은 보리가 나는 봄과 쌀이 생산되는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받는 세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 명 말에는요, 1조 편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의 두 가지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했던 것이죠. 청은 지정원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하게 되죠. 정세는 사실상 장정들이 내는 돈이라고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세는 토지를 기반으로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보유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세는 아니고요. 여하튼 땅을 기반으로 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한번 감을 제가 또 그러네요.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11주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첫 번째는 이 명은요, 한족 중심의 사회 구축과 조세제도 정비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고요. 조세제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족 중심의 사회 구축, 그리고 조세제도 정비를 위해 이제 여러 정책을 펼치는데 한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의 지배체제는 이원적이었죠. 여진족을 지배하는 방식과 한족을 지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아울러서 여진 문자를 창안하기도 합니다. 이 누르하츠가 이전에 이 후금이 금나라가 만들었던 여진 문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거의 잊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여진 문자를 창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명청시대의 일조 편법과 지정언제의 시행이 중국과 세계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남아프리카와 일본에서 막대한 은이 들어왔다고 했죠. 사실상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사실상 착취를 당하다시피 해서 이제 은 광산에 끌려가죠. 이제 은 광산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은을 채굴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구조, 중국과 세계 무역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가 이게 아주 점점 늘어나네요. 뭐 사실상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학기 처음에 시작할 무렵만 해도 그래도 요번 학기에는 뭐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네요. 그래요. 뭐 여하튼 그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